남편과 26살에 만나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가 꿈만 같았습니다. 영채야, 나한테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이제 고아 출신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 당신은 가장이고 어른이니까. 사실 나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고생했는데 이렇게 남편의 아들까지 생기니까 너무 기쁘다.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선물이 돼준 셈이지. 그렇지? 응. 이제 책임감 가지고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더 잘하자. 우리 열심히 살아서 빨리 월세에서 벗어나자. 남편은 아기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저는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의 여의였어요. 각자 혈혈단신으로 살다가 만났답니다. 결혼 후 저는 출산하고 다니던 인쇄소에서 일을 그만두었고 육아를 하며 할 수 있는 제품 포장 부업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가구를 짜는 몫으로 계속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 식구가 월세가 아닌 전세로 이사하려고 알뜰살뜰 아껴가며 지냈는데 아기한테 들어가는 건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은 줄 대강 알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돈이 모이긴 했지만 많이 더디게 모였답니다. 2년 뒤부터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고 저도 부업을 그만두고 인쇄소로 다시 복직했습니다. 사장님이 애엄마인 저를 배려해 주셔서 10시부터 4시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얼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남편은 하루에 거의 12시간을 일하고 들어와서 적게 일하는 저로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항상 머리카락 사이에 얇게 잘린 나무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여보, 머리 숙여봐. 머리 좀 털어가면서 일하라니까. 나무 조각들 봐라, 엄청나네. 목수가 나무를 끼고 사는 건 당연한 건데 뭘. 마스크는 쓰고 일하는 거지? 분진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잖아. 마스크 쓰고 일하니까 걱정하지 마. 항상 몸을 아껴가면서 일해. 당신의 몸은 한 명의 목숨이 아니라 세 사람의 목숨이라고. 네,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여보. 배고프다. 얼른 밥 먹자.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어서 씻고 나와. 우리 아들은 아빠가 왔는데 무엇이나. 승훈아, 아빠 오셨어. 다녀오셨어요 해야지. 얼른 배꼽 인사. 이렇게 수고가 많은 남편과 노력하며 사는 저,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작은 월세방에서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였어요. 인쇄소에서 일하던 중 불이 크게 나서 전 직원이 대피했는데 저는 회사에서 가장 안쪽에서 일하고 있어 피하던 중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소방관 선생님이 화재 진압을 하고 저를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게 되었죠. 의식을 차리자 남편과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여보, 깨어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큰일 날 뻔했어. 뭐? 여보, 말하기 힘들지?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마. 내가 간호사 선생님 불러올게. 제가 입을 쉽게 떼지 못하자 남편이 저의 손발이 되어 주어 간병해 주어서 다행히 며칠 만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더 큰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기침이 잦은 남편이 피를 토한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남편이 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를 어떡하지? 여보, 뭐가 잘못된 거야? 그치? 우리 다른 병원 가보자. 여보, 여기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이잖아. 오지는 아닐 거야. 그러게 몸을 조심했어야지. 당신 몸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미안해, 여보. 그래도 내가 빨리 낫도록 할게.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항암 치료랑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다잖아. 그것도 확률이 있다고 했잖아. 나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여보, 내가 당신이랑 아들을 두고 먼저 가겠어? 꼭 이겨낼게. 날 믿어. 남편이 암이라는 말에 저는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이가 저의 태양이자 달이었고 유일한 안식처였으니까요. 가슴에서 요동치고 머릿속은 빙빙 돌며 제 몸마저도 아파졌습니다.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 버텨냈는데 그이는 수술을 받고 몸이 많이 약해졌고 뼈만 앙상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돈을 아낀다고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어요. 암보험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여기고 무시했답니다. 남편은 아픈 와중에도 돈 걱정을 크게 했습니다. 여보, 병원비는? 다 냈어. 걱정하지 마. 당신 몸이나 생각해. 어떻게 해결했어? 몰라도 되니까 당신 아픈 몸이나 어서 나으라고.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병원비를 낸 거야? 남편이 아프고 나서 걱정도 됐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과 제 몸이 쉬지 못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 감정은 복잡했는데 자꾸 남편이 돈돈거리면서 걱정하는 말을 하니 제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표출하고 말았답니다. 아,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알아서 냈다고. 당신이 지금 돈 걱정할 때야? 그건 내가 할 걱정이니까 당신은 당신 몸이나 신경 써. 큰 소리로 말했더니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시선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를 뿌리쳤습니다. 지금 손 잡을 때야? 이 바보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여보, 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 미안해. 그놈의 미안하다는 소리 좀 그만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오늘 베이비시터가 일찍 퇴근한다니까 그만 일어날게. 알아서 자든지 말든지. 여보, 조심히 가. 밤길 어두우니까 택시 타고 가. 택시비가 있어야 택시 타지. 그렇게 병실을 나왔는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을 모두 다 주워 담고 싶었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배우자가 아프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좋게 좋게 말하면서 간병하는 분들은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지 말아야 하면서도 남편에게 화를 몇 번이나 더 냈습니다. 여보, 밥은 먹고 오는 거야? 그래, 밥 먹었어. 뭐 먹었어? 그냥 밥. 그냥 밥이 어디 있어. 무슨 반찬이랑 먹었냐고. 정말 짜증나게 구네. 그냥 물에 말아 먹었어. 됐어? 남편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뭘 먹었는지 궁금해하는 건데 저는 쌀쌀맞게 대답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항상 말을 뱉어버리고 후회를 했답니다. 미안. 나도 모르게 말이 먼저 나왔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말해야 하는데 요즘 그게 안 되네. 잠도 못 자고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여보, 난 다 이해해. 고마워, 이해해줘서. 여보, 항암 치료 받는 거 많이 힘든 거 알아. 그래도 계속 잘 버텨줘야 해. 알겠지? 의사 선생님이 몇 번만 더 하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했어. 알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낼게. 그이는 앙상한 몸이지만 눈동자만큼은 강렬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보여 반드시 살아남을 거라 믿었답니다. 한편 남편의 병원비는 여기저기서 빌려서 지급했어요. 제 회사 사장님께 부탁해서 기백만 원을 빌렸고 동료들에게도 조금씩 부탁했답니다. 그리고 은행과 이금융권에도 빌렸어요. 암 환자의 병원비는 너무 많이 나와서 빌려도 끝이 없었답니다. 다음 항암 치료가 있어서 돈이 급했는데 빌릴 사람도 은행도 없어서 큰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기회를 주시려고 한 건지 은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재수씨, 제가 맞게 찾아왔네요. 어머, 현관씨 오랜만이에요. 결혼해서 잘 사시죠? 아니 그냥... 재수씨, 철민이 지금 많이 아프다면서요. 소식 듣고 찾아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안 그래도 지금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요? 그럼 같이 가요. 남편의 절친과 같이 병원에 갔고 기운 없는 남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재수씨, 수납하러 가시죠. 제가 병원비 빌려드릴게요. 정말요? 네, 어려운 거 알고 찾아온 거예요. 재수씨, 힘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현관씨. 나중에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으세요. 남편 친구가 그이의 항암 치료비를 대신 내줘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곧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한 번만 더 받으면 완치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기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항암 치료비도 남편 친구인 현관 씨가 내줬습니다. 아이고, 친구야. 괜찮냐? 현관아, 고맙다. 고맙긴 뭘.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우리 둘이 고아원에서 형제처럼 자랐잖냐. 난 너한테 뭐라도 다 해주고 싶다. 친구야, 얼른 나와서 이 좋은 세상을 같이 살아보자. 그래, 현관아.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저도요, 현관 씨. 정말 감사해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남편 친구 덕분에 마지막 항암을 받았는데 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는데 봐도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지쳐서 잠들고 저도 옆에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 나 이제 다 나았어. 뭐? 당신 완치가 된 거야? 그렇다니까.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은 거? 뭐든 말만 해. 내가 당신한테 막말한 거 너무너무 미안해서 뭐든 다 들어줄 거야. 여보, 짜증내고 화냈던 거 사과할게. 괜찮아. 난 당신 남편이고 가장이잖아. 여보, 우리 바람 쐬러 나갈까? 안 돼. 당신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 몰래 나가면 되지, 여보. 우리 옥상으로 가자. 남편이 손을 잡고 보채는데 힘이 엄청 강했습니다. 정말 다 나았구나 싶어서 모두가 잠든 밤에 몰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늘은 푸르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뭉게구름은 꼭 솜사탕을 연상시켰고 태양도 강렬했습니다. 여보, 방금 밤 아니었어? 그랬나? 아니야, 당신이 착각한 거겠지. 이상하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그이가 사과하길래 제가 더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하지. 병원비 때문에 화내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그랬던 거 진심으로 미안해. 여보,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아니, 우리가 어디서 만났지? 남편과 저는 처음 만나서 데이트한 날 웃기게도 놀이공원에 갔답니다. 유치하게 범퍼카도 타고 회전목마도 탔어요. 남편이 그날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간 거였어요. 여보, 내가 떠나면 나중에 꼭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을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떠나긴 어딜 떠난다는 거야. 그이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바로 시커먼 어둠으로 변하더라고요. 순간 꿈인 걸 알게 되었고 여기서 남편을 놓치면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이거 꿈이지? 당신 작별인 사려고 날 여기로 데리고 온 거지? 안 돼. 못 가. 항암 치료 마지막만 받으면 완치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떠나겠다니 무슨 소리야? 여보, 미안해. 이미 정해졌대. 하늘이 그렇다네. 여보, 승훈이랑 조금만 참고 있어. 내가 꼭 우리 아내랑 아들을 도울 사람을 찾을게. 안 돼! 가지 마! 꿈속에서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남편을 잡으려고 했지만 제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끙끙 앓던 저는 남편이 하늘에서 흩어지는 걸 보고 나서야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일으켰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와서 남편의 사망 신고를 내리고 있더군요. 김철민 씨 사망시간 7월 8일 밤 11시. 아니에요. 그이는 죽지 않았어요.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당신 의사잖아. 내 남편 살릴 수 있다고 했잖아. 당장 살려내. 분개하며 소리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이는 영원히 저희 모자 곁을 떠났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치료받던 중 쇼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군요. 남편 장례를 치르면서 그이의 친구들과 지인들, 저의 지인들이 많이 다녀가셨어요. 제가 돈을 빌렸던 분들은 하나같이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편 친구 현관 씨가 조문객들이 다 빠지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친구를 떠나보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답니다. 친구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그럼 누구한테 돈을 돌려받니? 재수씨, 빌려간 돈 있잖아요. 그거 이자까지 다 갚으셔야겠네. 여기 제가 문서로 뽑아왔어요. 내가 대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법이라면 사채요?
없어 보이게 사치가 뭡니까? 좋은 단어를 두고. 하여튼 재수씨가 빌린 돈의 이자까지 다 하면 이 금액을 주셔야 합니다. 현관씨, 사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쉽게 빌려준 거예요? 남편하고 절친이라서 도와준 거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빌려준 거라 했는데 왜 공짜로 주는 거라 생각을 하시지? 갚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당장 돈도 없고 이 많은 이자를 다 드리진 못하겠네요. 원금만 갚을게요. 재수씨, 일단 부의금 함 좀 열어봅시다. 얼마나 들어왔는지 좀 보자고요. 안 돼요. 그 돈은 남편 장례식 비용으로 써야 해요. 현관씨 이러지 마세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편 절친이 이렇게 나오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냥한 얼굴이었던 사람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 야수 같은 얼굴로 겁을 주더라고요. 재수씨,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내가 돈을 빌려준 이유가 뭔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네? 현관씨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무서워지잖아요. 아이고 귀여워라. 겁먹은 얼굴도 예쁘네. 재수씨, 영채씨, 우리 둘이 연애합시다. 나 사실 영채씨 처음 봤을 때 반했어요. 돈 빌려주러 온 이유도 철민이 때문이 아니라 영채씨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이봐요 현관씨, 절친 아내한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예요? 게다가 현관씨도 결혼하셨잖아요. 아니, 맨날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영채씨, 나랑 1년만 사귀면 내가 빚을 안 받을게. 대신 내가 원할 때마다 만나줘요. 낯간지럽게 데이트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호텔에서만 보면 되니까. 누구한테 들킬 일은 없어요. 미친 짐승 같은 놈. 저는 현관씨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러자 바로 저의 뺨을 갈기더군요. 이봐요 영채씨, 내가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으면 당신도 날 존중해야 할 거 아니야. 친구 마누라한테 잠자리 하자고 하는 미친 소리를 하는 게 존중하는 태도야? 영채씨, 너 사채업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알아. 아주 잘 알지. 그래서 사채만큼은 쓰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사채업자인 줄 알았으면 돈 받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받았잖아. 그러니까 영채, 너는 내 거야. 말도 안 돼, 비열한 자식. 돈 갚을 테니까 당장 꺼져. 장례식 끝나고 갚는다고. 사흘치 이자까지 다 갚아야 한다. 아니면 너 사는 거 많이 괴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나랑 연애하는 거 잘 생각해봐. 마당 쓸고 돈도 줍고 얼마나 좋겠냐. 그럼 이만 간다. 철민이의 명복을 빌고. 남편 친구놈은 완전 양아치였습니다. 처음부터 불순한 마음으로 남편 병원비를 내줬던 겁니다. 남편 잃고 슬퍼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던 순간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자리를 바로 찾아다녔어요. 시간제 알바로 식당을 구해서 가부를 먼저 부탁했어요. 사장님, 아들이랑 당장 월세집에서 쫓겨날 판이에요. 제발 가불 좀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정이 따가지네. 월세가 얼만데요? 그리고 애 어린이집 비용도 있어야 하잖아요. 얼마나 가불해줘야 하는지 계산해봐요. 오늘 돈 줄 테니까 대신 일을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네, 그럼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도와주는 분을 또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월세를 냈고 이틀 뒤엔 어린이집 비용을 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누군가 식당에 저를 찾아와서 곤란하게 했습니다. 우리 재수씨 일 열심히 하네. 그렇게 벌어서 내 돈 갚으려고? 여긴 어떻게 찾아왔어요? 저 일하는 중이니까 나가주세요. 남의 돈 빌리고 배짱 튕기네. 야, 내 돈 처먹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오지? 난 돈 잃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자. 그런데 나가라고? 이 식당을 싹 다 뒤집어 엎어줄까? 돈 갚을 테니까 나중에 이야기해요. 제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잠깐 밖으로 나와. 잠깐이면 되니까. 사장님 눈치를 보며 얼른 밖으로 나갔고 현관씨에게 두 손을 빌었습니다. 현관씨, 내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기다려주세요. 돈을 매달 나눠서 갚을 테니 양해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우리 연애하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원할 때마다 만나서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현관씨 정말 왜 그래요? 하늘에서 철민씨가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현관씨 아내가 임신 중이라면서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 어디서 웅계를 둬? 야, 네가 처녀라도 되냐?
아줌마가 연애하자고 하면 얼싸 좋다 하고 받아들일 것이지 왜 이렇게 튕겨? 왜? 내가 네 스타일이 아니야? 정말 더러워서 들어주기 힘드네요.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요. 매달 원금과 이자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좋아, 그럼 따박따박 잘 갚아봐. 하루라도 밀리면 내가 찾아와서 당신의 일을 망쳐버릴 테니까. 매달 15일에 입금할게요. 그때가 월급날이니까. 얼마나 가나 보자고. 결국엔 나랑 연애하게 될 거야. 아, 영채야,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를 나눠주거든? 난 그걸 일주일 내내 참았다가 혼자 몰래 먹었었다. 참았다가 먹는 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 그럼 내가 참고 기다릴게. 꺼져 이 자식아. 다음에 또 그따위 말을 하면 이빨을 다 깨부술 거야. 오늘은 그만 갈게. 얼마나 몸으로 힘들게 일할지 두고 보자고. 현관 씨가 그렇게 지저분한 말을 하고 떠나고 식당에 들어가서 사장님께 혼이 났습니다. 저 때문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나갔다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어요. 다음 달 15일에 현관 씨에게 갚기로 한 돈의 일부와 이자를 입금했습니다. 다행히 조용히 가만히 있어서 공경에 처하진 않았어요. 매달 식당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워가며 바쁘게 살았는데 저도 다른 기술 하나를 배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조금 더 크면 투잡을 해도 될 것 같아 택시 자격증에 응시하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은 운전은 안 하지만 인쇄소에서 일할 때는 트럭부터 소형차까지 다 몰고 다녀서 운전은 자신 있었습니다. 틈틈이 공부해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고 교육을 받으러 다녔답니다. 그 사이 현관 씨에게 매달 입금을 해줘서 식당과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네요. 그런데 투잡을 하려던 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떠나신다고 해서 당장 일할 곳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택시 회사에 면접을 보았고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주간 교대 시간에 택시를 받아 돈을 벌다가 아들이 하원하면 그대로 택시를 세워두기가 아까웠어요. 그래서 아들 간식을 먹이고 조수석에 태우고 2시간 정도 더 일했답니다. 승훈아, 엄마랑 드라이브 하는 거 재밌지? 응, 재밌어. 손님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즐겁고 나한테 사탕 주는 손님들도 좋아. 다행이네. 엄마, 저기 할아버지 손님이 손 흔들어. 그러네. 그러면 저 손님 태우고 드라이브 가자. 택시를 어르신 앞에 세우고 태웠습니다. 에이, 조수석에 웬 꼬마 천사가 앉아있나? 어르신, 제 아들입니다. 귀엽죠? 그러네요. 엄청 사랑스럽게도 생겼네. 이름이 뭐냐? 승훈이요. 5살이에요. 승훈이가 작게서 엄마랑 같이 드라이브 하는구나. 녀석 참 보기 드문 꼬마로구나. 자, 여기 할아버지가 초콜릿 줄 테니 받아라. 와, 초콜릿은 손님한테 처음 받아봐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래, 맛나게 먹어라. 택시 손님들은 대부분 반갑게 제 아들에게 말을 걸어주셨는데 어르신은 더더욱 많이 웃으며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기사 양반이 고생이 많네요. 택시를 몰고 다니면서 아들을 돌보는 걸 보니 맡길 사람이 없는 거겠죠? 아, 네. 어린이집에서도 하루 종일 애를 봐주지 않아서요. 베이비시터는 너무 비싸고 해서 2시간 정도만 같이 택시를 탑니다. 그래도 엄마라는 사람이 지혜로워서 이렇게 아들을 잘 보시려는구려. 그러고 보니 누굴 많이 닮았네. 내가 아는 사람이랑 참 많이 닮았어요. 누구요, 어르신? 그건 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르신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교대 시간이 되어서 회사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손짓하며 뒷좌석에 어르신이 놓고 간 물건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가방! 할아버지가 가방을 두고 내렸어. 어머, 그러네. 내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를 돌려서 찾아드릴까? 어떡하지? 저는 어르신이 대충 어느 골목으로 향했는지 알 것 같아서 택시를 유턴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르신이 보이지 않더군요. 차에서 내려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분실물로 맡기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방을 한번 들어봤더니 엄청 무겁더라고요. 가방을 살짝 열어봤더니 5만원권 지폐가 다발로 있었어요. 못해도 억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순간 욕심에 사로잡혀 머릿속으로 여러 그림을 그렸습니다.
집에 가서 가방을 숨기고 택시 회사에 가서 교대하고 집으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가방에 뭐가 들어있어? 아, 중요한 거, 할아버지의 옷들. 엄마가 나중에 찾아드려야겠다. 승훈아, 우리 잠깐 집에 들렀다가 나오자. 택시를 끌고 집 앞에 내려서 가방을 숨겨두고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아들이 왜 집에 두고 오냐는 질문에 직접 찾아드릴 거라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택시를 반납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르신이 분실물 신고를 했으면 바로 회사에서 전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만 쳐다보다가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어르신은 돈가방을 찾는 신고를 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 돈으로 아들과 둘이 살 집을 마련하는 상상을 했어요. 가슴이 쿵쿵 뛰더군요. 그때 남편이 생각이 났어요. 그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꿈속에 나와 저와 아들을 도울 사람을 보내겠다는 말이죠. 지금 방에 있는 가방의 돈이 어쩌면 남편이 보내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며칠 동안 돈가방에 손을 대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던 중 택시 운행 중 손님을 태웠는데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지수씨, 안녕? 현관씨, 여긴 어떻게 나를 미행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무슨 개소리라는 거야? 여기 우리 동네야. 택시 잡아 탄 거라고. 죄송해요. 놀라서 아무 말이 막 튀어나왔어요. 뭘 그렇게 놀래? 누가 잡아먹나? 돈을 잘 갚고 있어서 찾아가지 않고 있었는데 조금 보고 싶더라. 자기는 어땠어? 그동안 나 안 보고 싶었어? 지금이라도 내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 아니야? 현관씨, 어디로 갈까요? 택시에 블랙박스 있는 거 아시죠? 영상이랑 목소리 다 녹음됩니다. 내가 그런 거 무서워할 사람으로 보여? 블랙박스야 부수면 그만이지. 호텔로 가자. 저는 뒤를 돌아 화를 냈습니다. 호텔로 가서 뭘 하려고요? 내가 따라갈 것 같아요? 짐승 같은 놈. 아이고, 이 아줌마가 김칫국을 먹네. 호텔에 자빠져 잠만 자는 곳인 줄 알아? 오늘 호텔 식당에서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 아, 그런 거라면 갈게요. 안전벨트 하세요. 알았어. 나도 날 그렇게 싫어하는 여자랑 계속 잘해보고 싶은 마음 없거든. 그래도 혹시라도 마음이 변하면 조용히 하세요, 손님. 그러지. 현관 씨가 아주 심하게 찝쩍거리지 않아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물론 택시에서 내리면서 자기 제안을 잘 생각해보라고 또 짓거리긴 했습니다. 돈가방을 줍고 일주일 만에 단단히 각오하고 아들과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어르신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승훈이랑 기사님이잖아요. 나 두 사람 기억해. 어르신,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여기 가방이요. 저는 돈가방을 집에 두고 흑심을 품었지만 아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려 돈가방을 돌려드리려고 돈가방에 있던 어르신의 신분증을 보고 찾아왔답니다. 그거 그냥 가지지 그랬어요. 네? 무슨 말씀을... 제가 이 돈을 어떻게 가져요? 주인이 있는 돈인데요. 어르신, 늦게 와서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기분이 상하긴 난 신고도 안 했는걸. 아무튼 잘 왔어요. 저기 이 여사님, 여기 젊은 엄마랑 꼬맹이한테 밥 좀 차려주세요. 배가 아주 많이 고플 겁니다. 화 안 나셨어요? 내가 왜? 돈은 찾았고 손님들도 왔는데 오히려 기분이 좋지. 어서들 같이 밥 먹읍시다. 들어와요. 승훈아, 어서 와라. 어르신은 저희를 보고 엷은 미소를 보이며 돈가방을 받아들었고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렸어요. 어르신, 사실 돈을 보고 욕심이 나서 잠시 돈가방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져가 보니 갖지는 못하겠죠? 네, 잠시 욕심을 부렸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순수한 사람인가 아니면 똑똑한 사람인가? 둘 다 아니에요. 멍청하고 아둔한 사람이죠. 바로 찾아드렸어야 했는데. 됐어요. 가방 이야기 그만하고 식사해요. 맛있는 반찬들이 많았지만 저는 밥이 거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 먹는 걸 보기만 했죠. 식사가 끝나고 돌아가려는데 어르신이 저를 불러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기 승훈 엄마, 내 운전기사 한번 해볼라우? 네? 내 운전기사가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다니는데 영 불편하네. 내가 운전하기에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말이에요. 승훈이랑 내 집에 들어와서 지내면 어떻겠어?
여기 가정부 여사님도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르신 진심이세요? 난 기사가 필요하고 그쪽은 더 나은 일자리가 필요하니 우리 둘이 서로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여기서 지내도 돼요? 남는 게 방인데 안 될 이유가 있나? 하늘이 저에게 주는 아주 큰 기회였습니다. 어르신은 제철회사 회장으로 은퇴하신 분이었고 재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또 개인 운전기사를 하면 월급도 배로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제 아들이 집에 있는 동안은 가정부 여사님이 돌봐주실 거라며 저에게 편하게 일을 하라고 했답니다. 좋아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오케이, 그럼 계약 끝. 바로 외출합시다. 내가 말 놓아도 되지요? 네, 그럼요. 승훈이는 집안에 놀이방 있으니까 거기서 놀라고 하면 되니까 바로 나가지. 네, 회장님. 그날 회장님의 볼일을 보실 곳을 돌아다녔고 마지막엔 저희 집에 갔습니다. 짐을 나눠서 챙겨 회장님 댁으로 나르라고 하셔서 비싼 외제차에 아들 짐을 실었어요. 다 실었냐, 은채야? 네? 은채요? 아이고, 내 실수. 미안. 그러고 보니 자네 이름을 모르는구만. 이름이 뭔가? 이영채라고 해요. 이름도 비슷하구만. 네? 누구랑요? 아니야, 그냥 무시해. 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승훈이가 기다리겠어. 네, 회장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렸고 저도 그날부터 회장님 댁에서 지내기 시작했답니다. 승훈이는 넓은 집에서 살게 되니 엄청 좋아했고요. 돈가방의 유혹에 뒤늦게 돌려줬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양심에 찔리지만 그래도 하늘이 주신 복이라 생각하며 현재를 누리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월세방을 오가며 짐을 조금씩 날라서 나흘 만에 완전히 방을 빼버렸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며 일했는데 너무 편해서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죄송할 정도였습니다. 4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가정부 여사님을 도와드리거나 아들과 붙어서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을 모시고 식당으로 모시고 갔어요. 저는 차에서 대기했고 회장님이 지인과 식사를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주차장으로 나와 바람을 쏘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툭툭 치길래 회장님인 줄 알고 돌아봤더니 현관 씨였습니다. 재수씨. 아유, 좀 살만한가 봐. 돈도 잘 붙이던데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돈 잘 붙이고 있으니까 괜히 말 걸지 마세요. 가던 길 가시죠. 이 집애가 그동안 안 찾아갔더니 아가니 배 밖으로 나왔나? 그만하고 갈 길 가시라고요. 돈은 매달 15일마다 잘 붙이고 있으니까. 아쭈, 기고만장해진 거 보니 어디서 돈 많은 노인네라도 꼬셨나 보지? 그 순간 회장님이 지팡이로 현관씨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이놈의 양아치 뭐하는 놈이야? 야, 임마,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이 놓친애가 돌았나? 진짜 맞네. 야, 재수씨, 나랑 연애하는 거 싫으면서 이런 꼬부랑 놓친애랑은 연애가 되냐? 이거 완전 취향 독특한 기집애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이놈 오늘 머리에 빵꾸가 나도록 맞아봐라. 이 놓친애가 한 대 맞아주니까 내가 만만한지 하나 보네. 이봐 놓친애, 나는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사람을 아주 찰지게 잘 때리는 사람이야. 그래, 해봐. 덤벼보라고. 현관씨가 주먹을 쥐자 회장님 지인이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현관씨가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현관이 아니냐? 너 요새도 사채놀이 하냐? 회장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너 아직도 양아치처럼 사는 거냐? 그냥 소소하게 대법을 하는 겁니다. 오갈 데 없는 놈 받아줬더니 허라는 일은 안 하고 못된 짓만 골라 하더니 네가 뭐 그렇지. 네 놈은 고쳐 써먹지 못하는 놈이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금 내 친구한테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저 운전기사한테는 왜 시비를 걸었냐? 알고 보니 회장님의 지인은 과거 주먹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오래전에 손 씻고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분이었답니다. 현관씨가 엇나가는 걸 붙잡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다시 탈선해서 이러고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인 어르신은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하게 군 거 용서해 주세요. 은채가 지금 빚이 얼마야? 은채 말고 영채. 한 2천 남았습니다. 거지 같은 놈이군. 이자로 피 빨아먹는 얌체꾼. 내가 그 돈 당장 줄 터이니 영채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네?
아, 네, 돈만 주시면 사라지겠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로 현관 씨에게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자는 제가 줬습니다. 아, 영채 씨 왜 때려요? 마지막 이자다 이 계좌씨가. 다시는 우연히도 만나지 말자. 아니 우연히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마라. 네, 알겠어요. 회장님 지인이니 제가 뭘 도와하겠습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장님 덕분에 귀찮은 존재와 더는 엮이지 않게 되었답니다. 회장님 댁에서 지낸 지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비밀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 자녀들이 모두 찾아와서 회장님 생신을 축하하는데 은채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아버지, 우리 막내 동생은 은채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 녀석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많이 축하하고 있을 겁니다. 이 자식은 왜 은채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냐? 괜히 슬퍼지려고 하잖아. 아버지, 저 깜짝 놀랐어요. 운전기사님 말이에요. 우리 은채랑 많이 닮았던데. 그러냐? 난 잘 모르겠던데. 임마 밥이나 먹자. 다들 숟가락 들어. 저는 옆방에서 이야기를 듣고 회장님이 절 왜 은채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슴에 안고 지내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회장님 가족들이 떠나고 괜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회장님, 아까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돌아가신 따님이 있다고요? 아이고, 별걸 다 들었구먼. 제가 따님과 닮아서 잘해주신 거예요? 우리 딸이랑 안 닮았는데. 우리 딸이 훨씬 더 예쁘네.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튼 가슴 아픈 일이 저만 있는 게 아니네요. 저도 남편을 떠나보내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요. 원래 이승에 남는 사람만 미안한 법이지.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 영채 씨, 내 딸이나 자네 남편이라 하늘에서 아주 행복하고 아늑하게 지낼 거야. 그러니 세상 떠난 사람 이야기는 그만하세. 아, 네, 회장님. 앞으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게요. 얼마 뒤에 회장님이 자녀분들과 베트남 여행을 가신다고 했어요. 거기 음식도 맛있고 바다도 좋다고 하시면서 들떠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차로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영채야, 그만 가라. 이제 아들이랑 딸이 올 거야. 네, 아빠. 뭐? 아, 죄송해요. 회장님이 저희 아빠를 닮으셔서 저도 모르게 그만. 참 싱겁긴. 잘 들어가. 승훈이 심심하지 않게 잘 놀아주고. 네, 회장님. 저는 돌아서서 차를 타려는데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은채야, 잘 다녀오마. 네, 아빠. 잘 다녀오세요. 저와 회장님은 눈을 마주치고 주름을 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들어가는 회장님을 보고 차에 올라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회장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회장님이 없는 집에서 지내는 며칠의 시간은 많이 허전했습니다. 진짜 아빠를 다시 만난 것처럼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그랬답니다. 일주일이 어찌나 안 가던지 맨날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흘 뒤 집에 회장님의 변호사라는 분이 오셨어요. 저에게 보일 일이 있다며 찾아오셨답니다. 이영채 씨?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겠네요. 회장님 가족들이 베트남에서 요트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모두 돌아가셨고 회장님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네? 회장님 가족들이 돌아가셨다고요? 저도 3시간 전에 연락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비행기를 타시죠. 무엇을 대비하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변호사님을 따라 베트남으로 날아갔습니다. 제 아들 승훈이도 회장님이 뵙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졸라서 데려갔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찾아갔더니 회장님은 의식이 없었어요. 어쩜 좋아요, 회장님.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일어나세요. 같이 집으로 돌아가요. 영채 씨, 회장님이 생전에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영채 씨까지 유산을 물려받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자녀분들이 돌아가셨으니 만약 회장님이 여기서 돌아가시면 회장님의 유산은 모두 영채 씨가 물려받게 됩니다. 제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왜 유산을 받아요? 그리고 변호사님은 환자를 앞에 두고 그런 말이 나와요? 돈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가망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온 겁니다, 영채 씨. 변호사에게 화를 낸다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 더는 화내지 않고 회장님을 지켜봤습니다. 이틀 동안 기다리다가 변호사가 존엄사 결정을 했다며 호흡기를 떼려고 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호흡기를 떼요. 회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존엄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 돼요. 그럼 딱 하루만요. 할아버지가 내일 깨어나실 거예요, 아저씨. 제 아들까지 부탁했더니 딱 하루만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정말로 회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채 왔구나. 그리고 승훈이도 왔네. 은채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아빠 정신이 들어요? 그래요, 나예요. 나를 떠난 딸이 다시 돌아오니 기분이 무척 좋구나. 나도요, 아빠.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의식불명 그런 거 아니죠? 그럼 멀쩡하게 깨어났잖아. 은채야, 우리 둘이 산책이나 할까? 회장님, 아빠 괜찮겠어요? 아이고, 괜찮다니까. 아이, 딸내미여서 바닷가 모래사장을 밟으러 가보자고.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찬란하던지 햇발이 사방으로 퍼져 있었어요. 눈이 부셔 손으로 차양을 만들어 가까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바다가 예뻐요. 은채가 저 바다에 빠져서 세상을 떠났단다. 네? 내가 딸이 그리워서 여기로 여행 오자고 자식들한테 빌었어. 그래서 온 거야. 정말요? 그런데 자식들이 전부 다 떠났구나. 죄송해요.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영채야,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우리가 어떻게 인연이 된 줄 아니? 내가 일부러 네 택시에 돈가방을 두고 내렸다. 왜냐고 묻는다면 딸이 생각났었거든.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너와 정을 붙이고 지내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가 돈가방을 들고 돌아오기만을 고대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짜잔하고 너와 네 아들이 내 집에 왔지. 그럼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아빠,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 헤어져야겠구나. 나도 내 자식들을 따라갈 거거든. 먼저 하늘에 떠난 아들 딸하고 오래전에 먼저 떠난 막내딸 은채를 보러 말이야. 아빠, 제가 은채처럼 딸이 될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빠, 어서 병원으로 돌아가요. 나는 못 돌아간다. 영채야, 잠시지만 아주 행복했다. 네 덕에 오래전에 떠난 딸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어. 내가 남긴 유산은 네가 다 가져가야겠구나. 그 돈으로 승훈이랑 행복하게 살거라. 회장님, 아빠, 가지 마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회장님은 눈앞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지더니 사라지셨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고 뒤흔들어 고개를 들어 올렸더니 바닷가 모래사장이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었고 생생한 꿈을 꾼 거였어요. 영채씨, 괜찮아요? 주무시면서 우시던데. 네? 잤다고요? 그럼 꿈이었나? 또 꿈이었구나. 시간이 됐습니다, 영채씨. 이번에도 작별이네요.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왜 다 떠날까요? 유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슬프고요. 그만 보내드리세요. 그게 회장님의 뜻이니까요. 고개를 돌려 회장님을 보았는데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꿈속에서 작별 인사만 했네요. 곧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호흡기를 뗄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회장님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해놨으니 보내드려야 하는 게 맞긴 한데 제 손이 회장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식 없는 회장님을 더 붙잡을 수 없으니 놓아드리기로 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호흡기를 떼자 기계음이 길게 삐 소리를 냈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아빠라고 불러드리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꿈에서나마 작별 인사를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막지 못하고 마음껏 흘려보냈습니다. 눈물이 두 뺨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데 불어 닥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걸 감추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와서 회장님과 가족들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변호사님이 절차대로 유산을 받게 해주셔서 대저택의 주인이 되었답니다. 참 인생이 이렇게도 바뀌네요.
남편 치료비가 없어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부자가 되었죠. 저는 가장 먼저 돈을 빌려주셨던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돈을 2배로 갚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집 말고 있는 재산들은 회장님의 지인인 자선단체 회장님을 만나 모두 기부의 뜻을 전했답니다. 큰 집 하나로도 넘치는 선물이니 다른 건 모두 힘든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게 좋겠더라고요. 현재 아들과 대저택에서 살고 있으며 가정부 여사님도 여전히 함께 지내고 있어요. 회장님, 아니 아빠가 고이 잠드시도록 사연의 글을 민들레 홀씨로 허이허이 하늘로 올려드리고 싶네요. 곁에 있는 인형과 따뜻한 날들을 보내시고 포근한 잠을 이루시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는 동서와 한바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둘이 워낙 친하고 가까워서 장사도 같이 했답니다. 코로나 때 저희 식당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동서, 오늘도 손님이 없네? 큰일이다. 이놈의 코로나는 언제 사라지는 거야? 형님, 우리 어떡하지? 근처 식당들도 다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 우리 차례도 곧 올 것 같아. 휴, 그러게. 저기 손님 들어온다. 정말이네요. 오늘 첫 손님이에요. 한바집 근처에 공사하는 곳도 없고 지나가는 손님들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았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식사 바로 챙겨드릴게요. 네, 맛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분 지금 혼자죠? 네? 제 동서요? 아, 동서예요? 그렇구나. 저분 지금 혼자인 거로 아는데. 맞죠? 가끔 치근덕대는 손님들이 있어서 저희는 대처를 아주 잘했습니다. 깔끔하고 따끔하게 말해줬습니다. 손님, 제 동서가 좀 예쁘죠? 그래서 손님들이 가끔 치근덕대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아하니 할 일 없는 영감님 같은데 자제하시죠? 여긴 식당입니다. 입 조심하세요. 자제하기 싫은데. 예쁜 아줌마. 아줌마가 밥 좀 차려주세요. 옛날 생각나네. 예쁜 아줌마가 밥 좀 줘요. 그 말에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남자에게 다가와서 째려보며 말하더군요. 아저씨 나 알아요? 예쁜 건 알아가지고 한 번 더 이상한 소리 하면 밥 안 주고 내쫓을 겁니다. 동서의 경고의 말이 떨어지자 한바집 안으로 젊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귀에 이어폰을 하나씩 꽂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몰라. 이 자식아 왜? 네 아버지 되시냐? 이분은 건설사 회장님입니다. 예의를 차려주시죠. 제가 사람을 몰라 뵙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지? 이봐요 회장 아저씨. 회장 놀이를 하려면 좀 그럴싸한 데 가서 해요. 6,000원짜리 한바지 봐서 꼴값 떨지 말고요. 예쁜 건 알아서 꼬시려고 별짓을 다 하네. 미자야, 너 여전하구나. 어머머, 이 아저씨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아저씨 뭐야? 스토커야 뭐야? 내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데 웃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나는 손님이 정체를 밝히는 순간 동서와 저는 화들짝 놀라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자, 이 반전의 인물이 궁금하시다면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동서와 한바집을 운영하기 전까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조금만 끄적이겠습니다. 저는 10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와 둘이 살았는데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살 곳이 없어서 고아원이 제2의 집이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마음이 괴로웠지만 또래 아이들과 친해지며 마음의 허물을 쉽게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1살 어린 여자애가 특히나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언니, 이거 먹어. 아까 원장님이 나눠주셨는데 언니 거 따로 챙겨왔어. 고맙다, 미자야. 언니, 아직도 엄마 생각 많이 나? 난 부모님 얼굴을 몰라서 언니가 어떤 감정인지 이해를 못해. 아, 부모님 얼굴을 기억 못하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여기엔 그런 애들 많잖아. 언니 엄마는 예뻤어? 언니처럼? 뭐? 나처럼 예뻤냐고? 그 말은 내가 예쁘다는 말이니? 엥, 언니 좀 예뻐. 물론 나만큼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거든. 그렇구나. 그래, 미자야, 네가 제일 예쁘다. 언니의 엄마도 예뻤어. 아프기 전까지는. 사람은 심하게 아프면 몸도 얼굴이 변해. 불쌍한 언니. 엄마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자는 애처럼 말할 때도 있으면서 어른스럽게 위로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매력이 있어서 한마디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미자는 고아원에 버려질 때 5살 많은 오빠랑 같이 왔었다고 했어요. 내가 4살 때 9살 오빠랑 같이 여기 고아원에 버려졌었대. 그런데 오빠는 금세 입양돼서 떠났고 나 혼자 남겨졌대. 헐, 그럼 오빠 소식을 모르는 거야? 가요, 미자. 소식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 안 나. 난 기억나는 가족이 한 명도 없다. 가엾어라. 차라리 나처럼 기억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언니는 매일 엄마 생각하면서 울랑말랑 하잖아. 그게 보였니? 참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된 모양이네. 언니, 원래 눈물은 흘리라고 있는 거야. 참으라고 있는 건 똥이랑 오줌이고. 뭐야, 넌 예쁜 입에서 그런 말이 술술 나오니? 언니랑 이야기하면서 똥 참고 있었는데, 나 똥 싸고 올게. 그래,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자야. 시원하게 싸고 와. 미자와 어울리면서 저도 그 특유의 재밌는 말투에 옮게 돼서 종종 이상하게 보였답니다. 저와 미자는 자매처럼 아주 친하게 성장했고 제가 먼저 20살이 되어 잠시 이별하게 되었어요. 미자야, 언니가 먼저 나가서 돈 벌고 있을게. 여기 주소 있으니까 꼭 찾아와. 언니, 나가서 무슨 일 할 거야? 공장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기로 했어. 가발 공장이래. 가발 공장? 재밌겠다. 언니 내년에 나도 독립하면 언니 사는 곳 근처로 갈게. 그래, 꼭 언니 찾아와. 맨날 붙어 다니던 동생 미자와 헤어져 홀로 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발 공장은 일이 엄청 힘들었어요. 뜨거운 열기와 냄새, 그리고 코 속에 쌓이는 먼지가 너무 많아서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아졌답니다. 콧구멍 간지러워. 누가 코 좀 후벼줬으면 좋겠네. 끝순씨, 제가 후벼드릴까요? 어머, 깜짝이야. 이봐요, 승훈씨 놀랬잖아요. 저 혼잣말한 건데 왜 내 뒤통수에 대고 대답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뭐야? 내 코를 후벼줘? 이 남자 진짜 이상하네.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여기 휴지요. 코 푸세요. 승훈씨, 내가 그렇게 좋아요? 왜 맨날 나만 챙기고 그러세요? 하긴 여기 남자 직원들이 나만 보면 아주 그냥 침을 질질 흘리지. 승훈씨도 남자다 이겁니까? 네?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끝순씨가 공주병이 심하다더니 휴지는 여러 직원들한테 돌리고 있었어요. 둘러보세요. 다들 휴지로 코 풀고 있잖아요. 마음을 들켜서 괜히 민망해서 하는 소리죠? 이봐요, 승훈씨. 그냥 좋으면 좋다고 그래요. 남자는 용기가 있어야 미인을 얻는 법이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코 풀고 일 열심히 하세요. 제가 원래는 이러지 않았는데 고아원에서 미자와 너무 친하게 어울리다 보니 언젠가부터 공주병이 심해졌답니다. 공장에서 다들 저를 공주병이라고 불렀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이듬해 미자가 고아원에서 독립하고 저희 공장에 들어오면서 공주병 별명을 가진 여자는 둘이 되었답니다. 언니, 여기 사람들 웃긴다. 우리가 예쁘면 그냥 예쁘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면 되지. 우리 병 걸릴 사람 취급하네. 미자야, 나 그동안 공주병으로 놀림받고 힘들었어. 너 예쁜 거 아니까 그냥 티내지 마. 괜히 나처럼 따돌림 당해. 언니를 따돌렸어? 누가? 어떤 잡것들이? 미자야, 쉿. 우리 조용히 일만 하자. 그리고 이제 철도 좀 들어야지. 우리가 예쁘면 뭐해. 그래봐야 가발 공장 직원인데. 탤런트도 아닌데. 괜히 나대지 말자. 여러 사람이 보기 거북할 수 있어. 뭐야 언니. 언제 이렇게 변한 거야. 나이 먹더니 확 달라졌네. 사실은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애인이 생겼거든. 뭐 애인? 누구? 뭐 하는 남자야? 너도 아는 사람이야. 출고팀에서 일하는 김승훈 씨. 아, 그 오빠. 헐. 언니 이제 보니 완전 여우였네. 일은 안 하고 연애만 했던 거야? 사귄 지 얼마나 됐어? 나 여기 입사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럼 1년이 다 됐네. 그래서 그 오빠랑 결혼할 거야? 결혼? 아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이니? 야, 너무 앞서간다. 21살이면 뭐 빠른 나이도 아니잖아. 그리고 언니 엄마도 20살에 언니를 낳았다며. 나도 가능하면 빨리 시집 가고 싶은데 외롭게 자라서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거든. 우리 미자가 빨리 시집을 가고 싶구나? 그래, 네 말이 맞긴 하지. 우리 같은 고아는 가정을 갈망하지. 아무튼 아직은 아니야. 미자야, 공장 안에서는 절대로 비밀이야. 언니, 나 입 무거운 거 몰라? 너 입 가볍잖아. 고아원에 있을 때 언니들이 너한테 입이 깃털처럼 가볍다고 했었던 거 기억 안 나? 언니, 그건 어릴 때고. 하여튼 비밀로 할 테니까 잘 만나봐. 승훈 오빠 괜찮은 사람 같으니까. 21살에 연애도 하고 단짝이자 동생인 미자와도 한 공간에서 일을 하니 사는 게 재밌었습니다. 시간이 3년 정도 흐르고 저와 승훈 씨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둘 다 없는 형편이지만 약소하게나마 예식을 치렀죠.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시동생 옆에 미자가 앉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자야, 너 여긴 웬일이야? 언니, 나 승훈 오빠 동생이랑 사귀어. 언니 결혼식 뒤풀이에서 눈 맞았어. 뭐? 그게 정말이야? 안 그래도 나랑 남편이 기차에서 도련님이랑 네 얘기를 했는데 둘이 만나면 어울릴 것 같다고 했거든. 그랬어? 언니 그럼 나랑 동서지간이 되는 거네? 뭐야 며칠 사이에 그 정도로 우리 도련님이랑 가까워진 거야? 그럼 우리 벌써... 아니다. 시부모님 계신데 말을 아껴야지.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좋겠어요. 끝순이 언니나 나나 예쁜 며느리니까요. 안 그래요 어머님? 허허허. 미자는 푼수처럼 깔깔거렸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미자를 귀엽게 봐주셨고 도련님과 결혼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게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 지 넉 달이 되자 미자가 도련님과 결혼식을 올려 동서지간이 되었습니다. 형님, 이제부터 깍듯이 형님이라고 부를게. 너 편한 대로 해, 미자야. 그런데 도련님은 광부로 취직했다고? 응, 결혼하고 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겠다고 탄광에 들어갔어. 우리 남편 멋지지 않아? 서방님 멋지네. 위험하고 고된 일인데. 아무튼 잘하셨으면 좋겠다. 아, 미자야, 나 임신했다? 정말? 축하해, 언니. 그런데 나도 임신했어. 허니문 베이비 알지? 너도 임신했다고? 와, 우리 집안에 겹경사가 터졌네. 정말 잘 됐다. 저희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고 가발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시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미자와 붙어서 지냈답니다. 둘 다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려서 소박하게 사는데 서로의 집에 오가며 따스한 온기가 깃든 애정으로 호텔처럼 느끼게 해주었죠. 10달 뒤 저 먼저 딸을 낳았고 이틀 뒤 미자도 딸을 낳았답니다. 형님, 우리 딸 정말 예쁘지 않아? 예쁘지. 우리 딸도 예쁘고.
에이, 언니 딸은 우리 딸한테 안 되지. 무슨 소리야, 내 딸이 훨씬 예쁘거든? 형님 거울 좀 봐라. 형님이랑 나랑 얼굴 차이가 이렇게나 나는데 어떻게 언니 딸이 더 예쁠 수가 있겠냐? 뭐야, 미자? 너 여태껏 그렇게 생각해온 거야? 사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 어이가 없네. 넌 공주병이 언제쯤 사라지냐? 아무튼 내 딸보다 네 딸이 더 예쁘다는 말은 하지 마라. 엄청 거슬리니까. 티격태격하면서도 저희 두 사람은 같이 육아를 하며 재밌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세월이 몇 년 지나자 시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이 많진 않았지만 똑같이 나눠서 가졌어요. 딸이 조금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저는 다시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동서인 미자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맞벌이로 일하며 자식을 키우며 지냈는데 제 남편이 간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러줬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 나랑 우리 딸은 어떻게 살라고? 여보, 미안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 당신 암을 나한테 넘겨줘. 내가 대신 천국에 갈게. 내 마누라 끝순이 참 착하다. 우리 딸이 당신을 닮아서 다행이야.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야? 난 오빠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제 남편은 암 판정을 받고 3개월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신하도록 슬퍼하며 몇 달을 보냈는데 그동안 미자가 제 딸을 돌봐줬답니다. 형님, 정신 좀 차려. 이제 그만하고 딸 영숙이를 생각해야지. 그러게.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슬프다. 미자야,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딸이 제대로 밥도 못 먹었을 거야. 돌봐줘서 고마워. 에휴, 아주버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렇게 먼저 가버린 건지. 형님, 힘내자. 영숙이 생각해서 기운 차리라고. 동서 덕분에 실컷 슬퍼할 수 있었고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슬픔의 시간이 지나가고 공장 직원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동생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형님, 언니, 나 어떡해. 선숙이 아빠가 간암이래. 그것도 말기래. 서방님이 말기암이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부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내 남편도 암으로 세상을 등졌는데 이번에는 서방님까지 암이라고? 말도 안 돼. 언니, 나 어떡해. 그이 살리고 싶어.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볼까? 병원비는 나랑 나눠서 내면 될 거야. 서방님 모시고 같이 가보자. 정말? 언니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시동생을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동서도 서울에 남아 간병을 했답니다. 제가 조카 딸을 데리고 와서 돌봐줬죠. 동서가 해줬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네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시동생은 몇 달 뒤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형님, 언니야, 우리 둘은 팔자가 똑같은가 봐.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란 것도 똑같고 시집 가서 남편 잃은 것도 똑같고 말이야. 언니랑 나는 참 복도 없다. 휴, 뭐라 할 말이 없다. 서방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아파. 형님,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우리 둘이 뭉치면 되잖아. 서로 도와주면서 살면 남부럽지 않게 우리 영숙이랑 선숙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럴까? 형님 공장은 계속 다닐 거야? 그럼 돈은 벌어야 하니 계속 다녀야지. 언니, 우리 둘이 동업하는 건 어때? 동업? 나랑? 식당 작게 차려서 장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언니랑 나는 환상의 짝꿍이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같이 일해보자. 식당이라. 생각을 좀 더 해보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고민해보자. 한동안 동업 이야기를 잊고 현실에 충실하며 살았는데 동서가 몇 달 뒤에 다시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형님아, 나 확신 있었어. 형님이랑 꼭 동업하고 싶어. 아, 그때 말한 거? 그거 그냥 빈말로 한 거 아니었어? 빈말이라니.
난 형님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럴까? 난 음식도 잘 못하고 장사 체질이 아닌데.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어. 나도 소질은 없지만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잖아. 형님, 우리 한바집으로 차리자. 한바집은 터만 좋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한바집이라. 그래, 좋다. 해보자까지 거. 미자 너랑 해서 안 될 일이 있겠냐? 긍정의 힘으로 도전해보자고. 결국엔 미자의 손을 잡고 한바집을 차렸답니다. 저희 둘은 남편과 시동생의 사망보험금과 모았던 돈을 더해서 식당을 차렸어요. 음식의 맛은 저보다 미자가 좋았기 때문에 미자의 레시피대로 만들었습니다. 식당은 처음부터 상승 곡선을 타고 쭉쭉 올랐어요. 공사장 인부들, 택시기사들, 평범한 회사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단골이 되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딸 자식을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미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세월을 한바집에서 보내 저희 동서지간은 추억이 참 많았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시작한 식당이 끝까지 잘 될 줄만 알았는데 IMF라는 무서운 위기가 터졌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자 손님도 절반 이상 줄었답니다. 미자야, 우리 어쩌면 좋냐. IMF 터지고 난리도 아니다. 옆집 카센터는 문 닫고 폐업했더라. 카센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자영업자들 많이들 망했어. 언니, 우리 버틸 수 있는 거지? 버텨내야지.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 원래 무지개는 비가 온 뒤에 뜨는 거잖아. 그래, 무지개가 뜰 날이 오겠지. 그렇게 믿자. IMF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1년 정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겨우 버텼죠. 새천년이 다가오자 다시 식당은 살만해졌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니 손님이 다시 문전성시를 이뤘답니다. 이모, 이 제육은 누가 한 겁니까? 맛이 아주 끝내주네요. 아, 그거 제가 한 거예요. 맛있다니 다행이네요.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형님, 왜 거짓말을 해? 제육 레시피 내가 만든 거잖아. 그래, 그렇긴 해도 오늘 음식은 내가 했잖아. 그래서 내가 한 거라 말한 거야? 어머머, 형님 웃긴다. 그럼 레시피는 내가 했고 제주는 형님이 했다고 대답해야지. 가시나야, 그냥 좀 넘어가자. 너 나랑 네 거 내 거를 그렇게 따지고 싶냐? 아, 요즘 너 나한테 나를 세우는 이유를 알겠다. 내 딸이 명문대 들어가서 배가 아픈 거지? 네 딸 선숙이는 지방대 들어가서 샘나서 그러는 거지? 아니 언니, 대학 그거 뭐 대단하다고 샘을 내겠어? 그리고 지방대도 똑같이 좋거든? 게다가 내 딸 선숙이는 예뻐서 시집만 잘 가면 돼. 언니 딸 영숙이는 얼굴이 그 모양이니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할 거야. 그러고 보니 신은 공평하네. 크크크. 뭐? 야, 내 딸 얼굴이 어디가 어때서 그렇게 말해? 솔직히 네 딸은 쌍꺼풀도 하고 코도 세웠잖아. 원판 불변의 법칙 몰라? 우리 딸은 원판이 잘나서 수술해서 그만한 미모가 된 거라고. 영숙이는 내 딸처럼 되려면 아마 성형외과를 차릴 만큼 큰 돈을 써야 할걸. 이 가시나가 오늘 자꾸 시비를 거네? 너 진짜 한번 혼나볼래? 해보라고. 누가 겁낼 줄 알아? 손님들 많으니까 참는다. 입 다물고 밥이나 퍼라. 아까부터 잘 푸고 있었거든. 형님이나 반찬 예쁘게 좀 펴. 형님 얼굴처럼 대충 푸지 마고. 가끔 이렇게 사소한 거로 다투기도 했어요. 그런데 싸움은 하루 이상을 가지 않았답니다. 생각해보니 자주 다퉈서 인연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시간은 더 흘러 저와 동서가 환갑을 넘게 되었고 코로나라는 무시무시한 질병이 세상을 꿀꺽 삼킨 날이 왔답니다. IMF든 뭐든 이만큼 힘든 적이 없었어요. 길에서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한바집에 손님은 아예 없었습니다. 큰일이네 미자야. 우리 이러다 다른 식당들처럼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냐? 월세랑 관리비, 전기세는 매달 나가는데 계속해서 손님이 없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 조금만 더 참아봐야지. 볕들날이 곧 올 거라 믿고 참아보자고. 우리 딸이 손주들 키우기 힘들다고 난리던데. 돈을 보태주지 못해서 미안해 죽겠다. 영숙이도 그래? 선숙이 얘는 나한테 맡긴 돈이 있는 거 마냥 날마다 돈 좀 붙여달라고 내가 이놈의 기집애한테 욕을 한 사발 해줬다니까. 지들은 왜 부모한테 받기만 하는 거냐고.
안 그래 언니? 내 말이 그거다. 애를 낳아서도 처리 안 되나 봐. 언니, 영숙이한테 노후자금 빼앗기지 마. 나도 모아놓은 노후자금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우리 식당 문 닫게 되면 그거라도 있어야 먹고 산단 말이야. 그래. 그런데 마음처럼 될까?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마음 약해져서 해줄 것 같은데. 그럴 때 나한테 말해. 내가 영숙이한테 정신교육 시켜줄 테니까. 언니, 나 선숙이 잡는 거 본 적 있지? 넌 좀 심하더라. 딸내미를 그렇게 심하게 혼내는 엄마가 어디 있어? 너 예전에 선숙이 삭발시키고 절간에 끌고 갔었잖아. 그때 이놈의 기집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길래 절간 가서 인간 돼서 나오라고 제대로 혼을 냈었지. 그때 이후로 손을 안 넘어. 영숙이가 까불면 말해. 바리깡 들고 가서 머리 밀어주고 비구니의 길로 보내줄게. 아서라. 손주를 셋이나 키우는 엄마인데 비구니가 뭐니? 야 미자야. 우리도 배달이나 해볼까? 스쿠터 한 대 사서 배달 다닐까? 언니, 우리 배달까지 하면 마이너스야. 그냥 기다려보자. 코로나인지 뭔지 지나가면 다시 전처럼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코로나로 한창 괴로울 때 손님이 한 명 와서 동서에게 예쁘네 어쩌네 하면서 꼴값을 떨었습니다. 사연 처음에 회장이라는 아저씨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부터 그 남자가 누구인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내 이름이 미자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장사도 안 돼서 열받아 죽겠는데 스토커까지 꼬이네. 예쁜 건 알아가지고 이 영감탱이가. 허허, 옛날에 말괄량했는데 그 모습이 남아있네. 미자야, 네가 앞치마 두르고 밥하는 걸 보니까 어머니 뵙는 기분이다. 내가 네 애미냐? 이 늙은 아재가 징그럽게 쳐다보면서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네. 아저씨 누구야? 동서, 내가 이 아저씨 내보낼게. 물러서 있어. 아저씨, 우리 동서가 예쁜 거 나도 압니다. 물론 제가 조금 더 예쁘죠? 아무튼 왜 우리 동서한테 느끼하게 작업하는 겁니까?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어요? 경찰 부를까요? 조용히 나갈래요? 우리 미자보다 예쁘시지 않은데? 허허허. 이 아저씨가 또 느끼하게 웃네. 언니, 쫓아낸다면서 뭐 하는 거야? 아저씨, 재수없으니까 나가세요. 당신한테 밥 안 팔아요. 회장님이라던 아저씨 옆으로 서 있던 경호원들은 저희 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며 손을 들고 막았습니다. 정말 웃기는 그림이네. 여기가 호텔이냐? 아니, 호텔에서도 이러지 않아. 이 머리 까진 늙은이가 누구인지 관심 없으니까 제발 우리 동서한테 작업하지 말고 꺼져. 아이고, 배가 아프도록 웃었네요. 미자야, 성무형제원에서 자랐지? 성무형제원? 거긴 또 어떻게 알아낸 거야? 형님, 이 늙은이 진짜 신고해야겠어. 그러게, 머리 까짐 엉큼한 놈 같으니라고. 야, 나도 성무형제원 나왔어.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 허물없이 지내는군요. 미자야, 너에게 5살 많은 친오빠가 있었던 거 기억하니? 아니면 원장님한테 들었거나. 그걸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요? 오미자, 나는 네 오빠다. 오재미 오빠야. 뭐, 오빠? 아니, 우리 오빠는 꽃미남이었어. 내가 다 잊었어도 그 매력적인 얼굴은 잊지 않았다고. 당신처럼 대머리 까진 남자는 아니었다고. 구라치지 말고 정체를 밝혀. 미자야, 나도 나이를 먹었어. 그래서 머리도 까지고 살도 찐 거야. 나도 왕년에는 잘생기고 그랬어. 거짓말하지 마, 이 영감탱이야. 어디서 내 오빠 행세를 해? 그리고 우리 오빠는 아주 멀리 입양 갔다고 했어. 한국말을 다 까먹었을 거라고. 멀리 입양을 갔어, 프랑스로. 그런데 한국말은 계속 가면서 지냈어. 양부모님이 한국어를 계속 쓰게끔 도와주셨다고. 나 그때 꽃미남 오빠 오재미가 맞아, 오미자. 내 동생아. 우리 오빠 이름까지 알아냈네. 이거 진짜 준비가 철저한 사기꾼이네. 형님, 이 대머리 까진 놈이 우리 오빠 행세하고 뭔가를 뜯어내러 온 모양이야. 딱 그런 거 같네. 아저씨, 미자한테 원하는 게 뭐야? 뭘 사기 쳐먹으려고 왔어? 가진 것도 얼마 없는데 뭘 훔쳐먹으려고 온 거냔 말이야? 이봐요. 난 진짜 미자 오빠예요. 동생을 찾으려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요. 난 프랑스에서 디자이너로 성공해 의류 회사를 차린 회장이란 말입니다. 말도 안 돼. 무슨 디자이너가 이렇게 배불뚝이야? 사기치려거든 준비를 갖추고 하든 해요. 당장 나가.
내 동생 미자한테 사기칠 생각하지 말고 나가란 말이야. 경호원들이 의류회사 회장님이라고 대변하는데 저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가짜로 헤어진 가족이라고 사기치고 돈을 뜯으려고 온 사기꾼 관상이었으니까요. 형님, 무서워서 어떡해. 저 사람 또 찾아오면 어쩌냐고.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저놈이 또 오면 알밤머리를 두 쪽으로 깨버려 줄게. 형님, 요즘 손님도 없고 흉흉한 놈이나 찾아오고 너무 기운 빠진다. 그만 셔터 내리고 맞고나 한판 두자. 그럴까 미자? 넌 화투만 잡으면 혈액순환이 되는 애잖아. 엄마, 형님이 더 좋아하면서 빨리 셔터 내리고 한판 붙어. 그래, 점당 딱밤 2대로 할 거지? 오랜만에 손맛 좀 보게 생겼네. 형님 이마에 혹 붙여줄 테니까 각오해. 아까 나간 대머리 아재 때린다고 생각하고 3개 조져줄 거야. 그날 저희는 손님도 없고 이상한 놈이 찾아와서 일찍 장사를 접고 화투를 신나게 쳤습니다. 서로의 맞박을 때리며 스트레스를 풀었죠. 자자, 쓰리고에 피박에 광박 딱밤 120대. 뭐 120대? 형님 설마 그거 다 때릴 건 아니지? 다 때릴 건데 꼬우면 다음 판에 이기든가? 자, 딱, 딱, 형님 살려줘, 딱. 다음날 저와 동설은 시뻘건 이마를 비비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몇 명 없어도 반찬과 밥을 정성스럽게 지었고 장사 준비를 했어요. 이윽고 첫 손님이 오셨는데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자야, 어제는 두 사람이 하도 난리를 쳐서 나왔는데 나 정말 네 오빠 맞아. 집에 가서 한참 찾아서 우리 어릴 때 사진 가져왔어. 이거 보면 믿을 거야? 사진? 어머머, 이 귀엽고 예쁘고 상큼한 여자애는 나 맞는데 그 옆에 꽃미남 오빠는 아저씨가 아닌데요. 이 사진 어디서 훔쳤어? 이 도둑놈아. 이젠 내 집에 가서 몰래 사진을 훔쳐왔냐? 이 사진 나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도둑질을 하다니 절대 아니야. 미자야, 난 동생을 찾으러 온 거야. 소중한 내 동생을. 정 못 믿겠으면 나랑 유전자 센터에 가자. 검사를 받아보자고. 동서를 찾아온 대머리 사기꾼은 눈시울을 붉히며 끝까지 동서의 오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아무리 봐도 옛날에 오빠 얼굴이 하나도 없고 전혀 다른 사람 같고 이질감이 든다며 사기꾼이 맞을 거라 확신했답니다. 대화에 실랑이가 이어졌는데 회장 사기꾼이 한바집 앞에 운전기사를 불러 저희를 가게 밖으로 불렀습니다. 내 말을 못 믿으면 같이 가보자. 미자야, 오빠랑 차를 타고 가자. 차 태워서 날 어디로 데려가려고? 이 엉큼한 놈. 그런데 차가 외제차네. 렌트했구나 이 사기꾼아. 이런 거로 속을 내가 아니거든. 그렇게 못 믿겠으면 택시 타고 와. 주소 찍어줄게. 이 아저씨 진짜 집요하네. 아저씨, 그렇게 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오늘 가게 매출 책임질 거야? 휴, 그래 줄게. 자, 이 정도면 되겠냐? 대머리 사기꾼은 5만원짜리 20장을 건네주더군요. 저희는 위조지폐인지 형광등에 가까이 대고 확인했답니다. 진짜 돈인 걸 확인하자 진짜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유전자 센터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30분 만에 도착한 유전자 센터에 가서 동서가 머리카락을 몇 가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대머리 사기꾼은 머리카락이 거의 없어서 옆머리를 힘들게 뽑았습니다. 예. 내가 어렸을 때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이를 잡던 날이 많았는데. 어머, 나 기억났어. 우리 오빠 머리에 이가 많아서 허구한 날 잡았어. 그런 걸 기억하니? 아무튼 머리카락 뽑아서 접수했으니까 딱 열흘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래, 좋아요. 아무튼 볼일 다 끝났으니 우린 그만 가볼게요. 형님, 동서 가자. 생각보다 일찍 끝났으니 동서 딸 선숙이네 집이나 들렀다 가자. 바로 요 근처잖아. 그러네. 그럼 아저씨 열흘 뒤에 봅시다. 저희는 발걸음을 돌렸고 열흘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동서, 오늘이네? 그러게, 아니겠지? 그 사기꾼이 내 오빠일 리가 없잖아. 오묘하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뭐야 형님? 내가 그렇게 못생겼어? 아니, 오묘하게. 아주 자세히 보면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 기분 나빠. 얼른 병원으로 가자. 형님, 그놈이 사기꾼인 게 확실해지면 바로 날라차기 해주자고, 오케이? 나 축구화 있어.
예전에 조기 축구 하던 거 알지? 확실하게 날라차줄게. 가자, 고고싱. 사기꾼인지 친남매인지 확인하러 유전자 센터 앞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왔구나. 그래, 어서 와. 아저씨도 왔구나. 오늘 확인하고 확실하게 끝을 맺자. 만약 내 친오빠가 아니면 우리 형님이 날라차기를 해줄 거야. 그래, 마음대로 해. 아까 결과가 나왔대. 같이 확인해 보자. 참고로 이건 사기를 절대로 칠 수 없다는 걸 명심해.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저기 나오시네. 담당자는 검사지를 동서도 회장 아저씨도 아닌 저에게 건네주고 들어갔습니다. 종이를 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 맞아. 네 오빠가 맞다고. 99.99%야. 뭐, 저 대머리 아저씨가 진짜 내 친오빠라고? 하늘 아래 유일한 가족이 저 남자란 말이야? 미자야, 그만 좀 놀리고 이제 그만 오빠를 받아줘라. 이 오빠는 오랫동안 널 그리워했어. 그러니까 난 오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안 나. 그런데 내 친오빠라고 하니까 받아들일게. 미자야, 내 사랑하는 동생 미자야, 안아보자. 이리 와. 꼭 안아야 해? 오빠 우리 나이가 늙었는데 뭘 징그럽게 안고 그래. 너 어릴 때는 매일 오빠한테 안기고 그랬는데. 에이, 모르겠다. 동생아, 내가 널 안아줄게. 야, 오빠야 너무 꽉 끌어안았어. 내 동생 미자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오빠만 믿어. 이 오빠가 가진 게 많으니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게, 미자야. 늦어서 미안하다. 뭐 오빠도 입양 가고 멀리서 살았으니 쉽게 날 찾을 수 없었겠지. 이해해 오빠. 사기꾼으로 의심해서 미안.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형님 때문이네. 형님, 왜 우리 오빠를 사기꾼으로 몰았어? 뭐? 내가? 아니야. 동서 네가 먼저 사기꾼이라고 소름 끼친다고 나더러 쫓아내라고 했잖아. 그랬나? 아무튼 형님이 나보다 한 살 많은데 현명하게 행동했어야지. 나 참 욕은 내가 먹네. 야 미자야 좋겠다. 부자 오빠 생겨서 좋겠어. 아휴 동서 나 잊으면 안 된다. 동서는 제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자기 오빠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축하의 박수를 짝짝 보내줬어요. 동서 축하해. 그리고 오빠분도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우리 미자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순 씨. 동서가 오빠를 찾은 그날, 저희 한바집으로 다 같이 돌아왔어요. 옛날에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미자 너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있어. 그래서 처음엔 나한테 밥 달라고 한 거야? 우리 오빠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네. 그런가 봐. 미자야, 오빠 밥 좀 줘. 머슴 밥으로 많이 주라. 알겠어. 오늘 반찬은 우리 형님이 했는데 나보다 손맛이 좋아서 밥맛이 좋을 거야. 웬일로 내 칭찬을 하냐 동서. 기분 좋은가 보네. 형님 우리도 같이 밥 먹자. 그래. 이렇게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밥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지. 자 우리 맛있게 먹읍시다. 식사를 오랫동안 하고 티타임을 가졌어요. 동서가 남편 잃은 이야기와 그동안 자식을 키워서 시집 보내고 손주 본 이야기를 길게 하셨죠. 그리고 동서의 인생에는 항상 제가 있었다는 걸 강조하며 저도 자매나 다름없다는 말을 해줘서 조금 감동했답니다. 오빠, 나는 형님 없었으면 아마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나한테는 친언니나 다름없으니까 오빠도 친하게 지내줘. 그럼 당연하지. 끝순 씨, 도움이 필요하거나 뭐든 요구할 게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네, 아주 든든하네요. 고마워요. 고맙다 미자야. 그러고 보니까 오빠랑 형님이랑 4살 차이네. 둘 다 싱글이고. 오빠, 사별한 지 얼마나 됐다고 했지? 나? 20년 조금 넘었지. 오랫동안 혼자였네. 형님, 우리 오빠 어때요? 둘이 대화 좀 나눠봐.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선을 보라고? 아니야, 괜찮아. 네 오빠면 나한테도 오빠지. 형님, 아니 끝순이 언니. 우리 오빠랑 잘해봐. 오빠, 우리 끝순이 언니 어때? 뭐 예쁘시지. 뭐야, 오빠 얼굴 빨개졌어. 머리도 빨개졌대요.
동서 자꾸 놀리니까 그렇지. 왜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어? 그만해.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만 이야기할게. 아 언니, 우리 오빠가 회사에 식당을 차릴 거래. 우리한테 관리를 맡기고 싶다 했어. 정말? 회사에서 일하면 손님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지. 우리한테 너무 잘 됐지. 우리 연봉도 엄청 많이 줄 거래. 내가 미자 덕분에 말년에 호강하게 생겼구나. 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두 분이 저희 회사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 아마 직원들이 모두 좋아할 겁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처음에 사기꾼으로 의심하고 막말하고 예의 없이 굴었던 것이 몹시 죄송했습니다. 오재미 씨의 회사 지하에 식당 공사가 끝나고 저와 미자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이 음식 준비를 처음 하게 되었어요. 많은 양의 밥과 반찬을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는 힘들었는데 정신적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직원들은 맛있으면 표현을 아주 크게 해줬어요. 이모님,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회사 식당이 최고의 맛집입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맛있게 먹어주니 너무 고맙네요. 다들 복 받으실 거예요. 아, 이모님, 여기 근무하시는 분 중에 끝순이라는 분이 계신가요? 끝순이? 그게 내 이름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날 알아요? 아, 우리 회사 회장님의 새 아내가 될 분이라고 하던데요. 아이쿠, 이모님이 아니라 사모님으로 불러야 했네요. 사모님, 잘 먹었습니다. 아, 기가 막혀.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저에게 말한 직원은 불이 났게 도망갔습니다. 미자에게 제가 들은 소리를 전했더니 낄낄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언니, 그 소문 내가 냈어. 내 입이 깃털인 거 언니도 알지? 우리 오빠랑 언니가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뻐꾸기 짓 좀 했어. 효과가 있었나 보네. 크크크. 야, 미자야. 왜 그런 장난을 쳐? 소문이 싫으면 그냥 결혼을 하든가. 크크크. 내가 너 때문에 돌겠다. 회장님이 알면 뭐라고 하겠니? 오빠도 이미 알던데 회사 내에서 떠들썩한 안주거리라고. 언니랑 오빠가 얼레리 꼴레리라는 게. 크크크. 미자 때문에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밖에서 약속이 많아 점심을 식당에서 드시지 않던 회장님이 어느 날 식판을 들고 밥을 받으려고 서셨어요. 끝순씨, 밥 많이 주세요. 아, 네네. 회장님은 회사의 기둥이시니 많이 드셔야죠. 끝순씨가 해주는 밥이 제일로다가 맛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리고 레시피는 다 미자가 만든 거예요. 손맛은 끝순씨가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손맛 좋은 분이 제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직원들이 들어요. 뭐 들으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허허허. 제 얼굴을 홍시처럼 물들었고 점심시간 내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1년 동안 회장님의 회사 식당에서 일을 계속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딸에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있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 국맛이 끝내주네. 자기 손맛이지? 맛있게 먹었어? 여보, 직원들이 쳐다보니까 그냥 지나가. 아니, 우리 재혼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수줍게 지낼 거야? 당당하게 회장 아내라고 떠들면서 어깨에 힘주고 살란 말이야. 아이, 난 그런 거 못해. 여보, 어서 가란 말이야. 나 부끄부끄. 우리 끝순이 깜찍하네. 이따 점심시간 끝나고 내 사무실로 와서 커피 한잔 하자고. 응, 난 믹스만 마시는 거 알지? 그래, 내가 만나게 타줄게. 이따 봐, 끝순이. 미자가 그렇게 저와 회장님을 밀어주는 바람에 어느 순간 눈이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고 황혼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미자도 재혼을 했어요. 남편의 회사에 전무를 맡은 돌싱인데 5살 연하남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자 입에서 웃음이 떨어지질 않네. 새 시집 가니까 아주 좋아 죽네. 새언니, 우리 남편 진짜 멋지지 않아? 멋지지. 그런데 내 남편도 멋있거든. 언니, 우리 오빠는 머리가 없잖아. 우리 남편 머리숱을 봐. 머리카락으로 붓글씨를 써도 되겠다고. 그리고 배도 하나도 안 나왔어. 너는 나이 먹고도 왜 못 따지니? 그리고 내 남편 머리카락은 그 나이가 되면 다들 그래. 그리고 배 나온 건 인격이야. 넌 그런 말도 못 들어봤니?
우리 세연이가 언제 이렇게 우리 오빠한테 빠져버렸대? 나랑 같이 못났다고 욕을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내가 언제? 미자 너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쁘고 네 남편이 제일 멋있는 줄 알지? 아니거든. 나랑 내 남편이 최고의 비주얼 커플이거든. 그래 그렇다고 치자. 언니 삐졌네. 하여튼 내가 놀리면 항상 저렇게 뿔이 난다니까. 미자와 저는 여전히 나이를 먹고도 티격태격하면서 지낸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는 게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보,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카락이 몇 가닥 나온 것 같아. 어머머 그러네. 이게 웬일이야? 머리에 물이라도 줬어? 물은 무슨,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머리카락이 새로 나고 있는 거라고. 나중에 빼곡하게 머리카락이 자라겠는걸? 그럴 수도 있겠지. 축하해 여보. 머리카락들아 빠지지 말고 잘 붙어 있어라. 여보, 우리 딸 집에 갈까? 영숙이가 둘째를 가졌다니까. 가서 비싼 고기랑 몸보심 좀 시켜주자고. 당신 영숙이한테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돈까지 줬다며. 그러지 마. 내가 충분히 잘 키워서 시집 보냈으니까. 애비 노릇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난 아들만 셋이야. 내가 딸을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알아? 영숙이는 당신 닮아서 미모가 장난 아니야. 봐도 봐도 예쁘고 사랑스러워. 고맙네. 나도 당신 아들, 아니 우리 아들들한테 더 잘할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밥 해주는 거 말고 없지만 그래도 정성스러운 밥이라도 자주 해주러 갈게. 그래, 이런 게 인생이지. 살만 난다 여보. 그럼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자. 그래, 내 인생 아주 힘난다. 아자. 지금 남편과 함께 출근하며 같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고 같이 자고 깨면서 행복을 볶아가며 잘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만난 인연인 미자와 절친이 되어 어른이 되고 동서지간이 되었다가 여러 풍파를 맞고 버텨낸 뒤 지금은 옳게 신우 사이가 되었네요. 인생은 참 드라마 같아요. 저의 사연은 행복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네요.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날을 마주하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